그래서 그 상징이야말로 존재의 그 신비를 우리에게 풍겨주는, 존재의 신비를 떠오르게 하는, 그게 바로 상징이죠. 예, 상징인데, 이 상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 그래서 진술 이전에 존재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 예술이다. 예술. 예.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따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뭔가 우리 심령 속에 무언가를 존재의 신비를 풍겨내는 거죠. 그게 예술이죠. 예.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작품이 풍겨내는 게 있습니다. 그 작품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진술로 A는 B다 이렇게 진술화할 수 있겠습니까? 진술화할 수가 없죠. 어떤 작품을 보고 어떤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A는 B야 이런 식으로 진술적인 어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진술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게 미술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이렇게 색상들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게 해서 다자연화 해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미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연에 해당되는, 존재에 해당되는 빛, 이 빛 속에 여러 가지 색상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 색 끄집어내고 조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미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다자연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나 A는 B다라고 하는 계사, 이 코플라 형식으로 나타낸 게 아니죠.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의 형태로 이렇게 연결시킨 게 아닙니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빛은 미술이다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닙니다. 진술 형식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미술은. 그러면 뭐냐? A라고 하는 빛의 신비가 풍겨내는 떠올리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완전 상징이죠. 풍겨내고 떠오르게 하는,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미술이죠. 그래서 자연을 다자연화하는 거지만은 A는 B다라고 하는 진술의 형식으로 어떤 계사, 코플라가 연결이 돼가지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진술 형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색상으로 드러냅니다. 자연을 다자연화하지만 계사 형식, 코플라 형식으로 진술 형식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상징이 풍기듯이 드러내는 거죠. 상징이 어떤 존재의 신비에 대해서 상징이 풍겨주는 대로 또 생각이 나게 하는 것, 생각이 저절로 어떤 작품을 보면 떠오르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풍겨주는 이것이 바로 미술이죠. 그게 바로 미술입니다. 예,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술은 상징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거고, 자, 음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소리, 원래 소리가 자연이라고 본다면 이 소리를 이렇게 음계를 따지고 여러 가지 그 악기를 통해서 또는 성악을 통해서 그렇게 조절해서 나오는 거, 이건 다 원래가 소리예요. 소리의 신비예요. 소리가 자연이죠. 소리. 그럼 이것을 성악으로 표현하든 기악으로 표현하든 어쨌든 간에 이걸 드러냅니다. 그건 자연이 다자연으로 되는 것과 같아요. 다자연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이 음악 역시 A는 B다. 어떤 진술의 형식으로 드러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소리의 신비를 진술의 형식으로 하나로 딱 나왔는데 그것이 그 신비를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진술의 형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형식으로 풍겨냅니다. 풍겨내요. 그래서 그 소리의 그 신비가 그 상징처럼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 풍겨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소리의 그 신비를 드러내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고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음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이 다자연으로 나오긴 나옵니다. 예술도. 그래서 음악이다, 미술이다, 이런 거는 다 자연이 다자연으로 나오는 건데, 진술도 자연이 다자연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진술도. 그러나 음악이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다자연으로 나오지만은 저절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나는 생각이고, 이 존재의 그 소리의, 음악은 소리요, 미술은 빛인데 소리의 신비나 빛의 신비가 그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떠올라지고 그 신비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미술 작품이나 음악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서 풍겨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상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아시겠습니까? 진술이 아니죠. 진술은 아까 말했다시피 대하머, 이스트, 슈베야, 이 진술이죠. 그래서 망치는 무겁다. 그 무겁다라고 하는 거로 그냥 망치의 신비를 다 없애버리고, 요 무겁다는 요 한 가지로 그냥 톡 드러내서 그 망치를 완전히 무거운 요 속성 하나로 그냥 다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이런 진술의 형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이 다자연으로 나오는 거지만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다. 그 얘기고, 이 진술의 형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상징과 관계된, 그게 바로 시적 언어입니다. 시적 언어. 예를 들어 시라고 하는 시. 이 시는 뭡니까? 시라고 하는 시적 언어는 진술이 아니죠. 진술이 아닙니다. 진술은 이런 그 어떤 판단이나 논리나 유추나, 그래서 유추, 논리, 판단, 그래서 과학, 문명의 기초가 되는 그게 바로 진술이고요. A는 B다라고 하는 진술이고, 시적 언어는 이거는 같은 언어지만은 진술의 언어하고 시적 언어는 다른 거죠. 진술의 언어는 이렇게 논리, 유추, 판단, 과학, 문명 이런 것과 관계되는 거지만은 시적 언어는 뭐예요? 시적 언어는 상징과 관계되는 거죠. 상징.
그래서 자인을 다자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를 읊으면 그 시가 뭐 논리적으로 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를 듣고 이 시는 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를 우리가 딱 들으면 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게 있다.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게 있다. 이게 시적 언어가. 이게 존재의 신비를 우리에게 저절로 떠오르게 하고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시죠. 그게 바로 시적 언어죠. 그래서 소리, 빛, 음악, 미술, 시적 언어 이게 전부 다 상징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 플라톤적인 그런 그 철학과 연관되는 그런 상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과 가까운 것이고, 예?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동일성의 철학. 자,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으로 다시 돌아가면 형이상학과 이제 물리학은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객체, 이것이 실제다. 관념은 이데아적인 것은 이건 다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바로 유명론적인 거잖아요. 예. 형이상학은 그 반대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객체 하나하나가 실제라 그러면 동일화로 묶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분필이 하나의 실제고 이 파란 분필이 또 하나의 실제라면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불러야지 하나의 관념화 할 수 없다. 분필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일화 관념으로 할 수 없다. 동일화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형이상학은 이제 동일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차이를 강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이 동일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다른 말로 연결되면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그 사람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유명론적인 이런 입장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다 다르게 봐야 돼요. 왜? 사람마다 다 객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동일성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유명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아무개, 박아무개, 뭐 김아군, 아무개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동일하로 묶을 수 없다? 그럼 뭐예요? 공감이 불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동일화의 그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요. 공감대를 또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음악, 미술, 시적 언어 이런 걸 듣고 다 공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그 차이의 그 철학에서는 이 도대체 존재의 신비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차이의 철학에서는 그러면 이 존재의 신비가 어떻게 되나?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의 신비가 없어지는 거죠. 예.
개체와 개체의 그 차이. 이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환유잖아요. 비유. 이것은 이제 동일성의 철학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동일성의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그 동일화의 그 원칙을 반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차이의 철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이나 상징, 뭐 특히 상징에서 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동일화의 그 철학에 의해서 나온 그 형이상학, 그 상징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그 유추라고 하는 것도 뭐 우위라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갖다 뭐 붙여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유추도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뭐 따져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너 말이 맞아.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똑같아. 이렇게 유추로 말하면 그래 그거 참 일리가 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니 맞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공감이 되죠. 상징은 어떤 풍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또 공감이 되죠. 태극이 보면은 다 대한민국 애국심 나게 돼가 있죠. 공감이 되죠. 우위도 뭐 공감될 수 있죠. 뭐 주막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 그럴싸하다. 다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다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즉 동일화의 철학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동일화라고 하는 이것이 이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의 공감, 동일화시킨다, 공감들을 형성한다,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나 개체와 개체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 내가 의미가 있는 거는 너하고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 동일화가 안 되면 공감이 안 돼요. 예. 그 공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개체와 개체의 그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발생하거든요. 이 의미 발생이 이 차이에 의해서만 의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놓고 본다면 이 가나다란 마바사 순으로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말들이 단어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죠. 예. 이 하나하나 이 의미가 A, B, C, D 이게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이 차이의 철학에서는 개체와 개체의 차이를 주장하는 이 차이의 철학에서는 A가 왜 A냐? B가 왜 B냐? 그것은 A와 B가 다르기 때문에 A와 C가 다르기 때문에 A와 D가 다르기 때문에 A는 A고 B는 B고 C는 C고 D는 D다 이 얘기입니다. 이 차이의 철학에서는 예. 개체와 개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A가 A가 되는 거고 B가 B가 되는 거고 이 차이가 이 서로 차이 있는 이 차이가 결국은 각각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미 발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차이에 의해서 의미 발생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면 의미가 발생 안 해.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있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차이를 이렇게 견줄 만한 대상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 홀로 있는 존재? 이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전혀.
나 혼자 있다. 나와 A가 B가 없으면 B가 없고 C가 없고 D가 없고 좌우지간 견주어서 차이를 만들어낼 만한 다른 대상이 없어요. A 홀로 있다 합시다. 그럼 A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A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차이로 인해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A의 존재의 신비, 이 자체로서의 그 존재 자체로서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신비, 그것이 인정이 되느냐? 될 수가 없죠. 왜? 의미가 없는데? 이 존재가 홀로 있는, 나 홀로 있는 이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것하고 차이를 통해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견주어서 내가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다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대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존재론에서는 이 존재의 신비가 없는 거죠. 없고 이 존재의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 동일성의 철학에서만 사실 인정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 아까 우리가 그 말했듯이 이 망치는 무겁다라고 할 때 이 동일성의 철학에 서 있다 그러면은 이 망치가요. 망치 그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 망치가 홀로 있어도 신비라고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망치는 무겁다. 이 망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참 신비하잖아요. 예. 그 저절로 신비가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저 강화도에 그 어느 뭐 바위 틈에 자라난 소나무 한 그루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에 신비가 있어요. 그 자체가. 그 자체로 존재가 의미가 있고 그 자체 존재로 신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동일성의 철학에 기반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차이성의 철학에 기반한 사고방식은 환율을 가능케 하는 이 차이성의 그 철학에 기반한 이 철학에서는 그 강화도에 있는 그 소나무 한 그루가 다른 것하고 차이를 통해서만 그 소나무는 그 소나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견줄 게 없잖아요. 그 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의 신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 존재 신비가 없어요. 예. 이게 바로 그 환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환유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통해서만 다른 것으로 이렇게 견주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비유가 되는 거고, 이러한 그 환유의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사실 그 존재의 신비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존재의 신비가 그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이 천박함이다, 표피적이다, 각박합니다. 뭐 이런 거죠. 결국 그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진다는 거, 표피화되고 천박해진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 차이의 철학에서도 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오늘 강의로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마치고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론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거스틴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형이상학에 있지만,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같은 형이상학 안에 있지만 하나는 플라톤적이고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 그 같은 형이상학 어떤 같은 존재론적 분위기 안에서도 차이, 서로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10가지 범주론, 삼위일체론 이것을 우리 얘기하면서 결국은 같은 형이상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적이든 아리스토텔레스적이든 결국은 같은 형이상학인 것은 같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어거스틴의 그 신학사상과 아퀴나스의 신학사상이 어떻게 그 삼위일체론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